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쇄신을 위해 출범한 윤호중 비대위 체제. 이재명 비대위 출범을 주장하시는 분이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 당내 상황과 수습 방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 여의도에 계신가요? 아니면 예,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에 계세요? 예. 먼저 윤호중 비대위 체제 구성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시죠. 보니까 굉장히 박한 평가를 하셨어요. 윤호중 원내대표한테 개인적인 사과는 없지만 네. 이번 대선에서 저희들이 패배를 했는데 네. 그 패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분이 저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사실은 이번에 패배했으니까 그 원인 분석도 하고 네. 의원총회 내지는 지역위원장들 연석회의를 해서 좀 충분하게 좀 논의를 하고 이렇게 비대위를 출범해도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거든요. 절차적 한계도 매우 크고요. 네. 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움직인 결과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노웅래 의원님께서도 네. 진영과 백현화 합작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날 이미 이제 퇴임하는 송영길 지도부에서 후임 지도 체제를 규정을 하고 네. 그 안을 가지고 이제 의총을 연 거 아닙니까? 다음 날. 네네. 그러니까 그날 의원총회에서 제가 숫자를 세보지는 않았지만 네. 의총 치고는 가장 많은 그 의원들이 발언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네. 그런데 다수가 사실은 윤호중 비대위 체제는 지금 흐름이 안 맞는 거다. 네.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 거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표결 처리를 하면 모양이 우습다는 그런 논리로 저희들이 뭐 납득한 논리가 아니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논리로 그냥 밀고 갔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지금 어제까지 11만 7천 명 정도가 그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어쨌든 그 민주당을 지키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입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그 배나우 요구를 담아 안을 수 있는 비대위가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했고요. 누구보다 좀 세게 주장을 하니까 앞장선 것처럼 됐습니다. 네네. 그 이재명 비대위원장 체제를 같이 명시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김진애 전 의원 이런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예. 비대위 조기 등판론에는 두 분 다 적절치 않다. 다만 뭐 문재인 루트를 따라가야 된다. 근데 다만 한 분은 당권 선거부터 출마를 하셔야 된다. 또 한 분은 총선 후 당권으로 가는 순서 이렇게 좀 순서는 바뀌어 있어요. 문재인 루트라고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재명 후보 비대위부터 조기 등판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실 텐데 어떻게 소위 이재명 활용법 민주당과 국민들한테는 어떤 게 좋습니까? 저도 이제 경남도지사에 2번 떨어지고 3번째 당선이 됐는데요. 네. 도지사 선거만 해도 떨어지고 나면 뭔가 마음이 정말 고단하고 힘들거든요. 네네.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0.73% 국민은 엄청난 지지를 받았지만 대선에서 패배를 했는데 네.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습니까? 네. 그걸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생각이 정말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만큼 사실 우리 시민들, 주민들 입장에 보면 더 중요한 8회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6월 1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6월 지방선거를 그나마 이렇게 선전하려고 그러면 네. 저는 그 이번 20대 대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걸출한 스타가 탄생된 거거든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1971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등장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 많이 힘드시지만 당장 뭐 비대위원장을 맡아라는 건 아니잖아요. 논의를 해서 네. 우리가 4월 중순에 이렇게 모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도 돌파하고 또 본인도 뭐 당대표를 염두에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구들이 워낙 많겠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도 잘 이렇게 치러내고 또 뜻이 있으면 당을 맡아서 우리 당을 혁신하고 또 국민의 신뢰를 받는 당으로 그들 만드는 리더십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네. 개인적으로 차마 미안했지만 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비대위에 조기 등판,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우리 지방선거를 그나마 선전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이제 경기하고 인천, 세종, 전남북, 강주광역시, 제주 이렇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렇죠. 일곱 군데를 이기고 10군데를 졌는데요. 네. 저는 그래도 수도권이 가장 중요하고 또 경기도는 1360만이나 우리나라 최대 지방 강력지방정부인데 네. 경기도를 어떤 당 후보가 맡느냐도 참 우리 당으로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 참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이제는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지방선거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지방선거 전략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총괄자는 공천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전에 국토부 장관 내지는 청와대에서 총괄하거나 청와대를 총괄하거나 또는 정책을 담당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떠오르는데 이런 분들은 공천하면 안 된다. 어쨌든 이번 대선 패배 요인들을 분석하는 전문가들 걔네들이 좀 다양하긴 하지만 네. 공통적인 진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많이 이렇게 민심이 위반됐다 이런 걔네들을 좀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책임졌던 어쨌든 핵심에 있었던 분들이 지방선거에 우리 당의 후보로 강력 단체장이 출마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새로운 비대위원이 된 권지웅 비대위원도 어제 우선 인터뷰에서 네. 그와 같은 다르지 취지로 않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원칙을 그렇게 놓고 보니까 사실 충북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노영민 전 청와대 그 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로 자천타천 얘기가 됐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서울시장 관련돼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최재성 의원, 전 의원, 그리고 광주시장으로 본인이 출사할 의사를 어제 인터뷰에서 밝히시더라고요. 강기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거명이 된단 말이죠. 나는 청와대에 참여하고 또 국정의 장차관으로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네. 어쨌든 이번 대선 패배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인 어떤 위치에 있었거나 정책을 방기한 사람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검행하는 게 매우 참 난감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핵심은 또 인적인 청산이랄까 사람 정리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고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방선거에 우리 당 후보로 내는 것이 저는 핵심의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울, 경기 그리고 의원님 지역구이고 또 지역구가 포함되어 있고 경남 도지사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 경기, 경남 여기에 특별히 어떤 인물이나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당의 전략기획본부에서 많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180석의 압도적 일당이 되고 2년 전에 또 어쨌든 촛불 시민혁명 정부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가 꽤 많았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정치개혁이라든지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한 바가 있고 또 우리가 의총을 통해서 그걸 추진한 바도 있거든요. 대선 기간 중에.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적인 한두 가지씩 딱 정리를 해서 우리 대통령이 재임 중인 5월 10일 3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렇게 약속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서울이든 경남이든 경기에서 우리 후보들이 잘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하지 못하면 대통령 거부권이 있거든요. 5월 10일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아무리 좋은 법안을 우리가 가반수를 이렇게 통과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되면 국회에 다시 오면 우리가 3분의 2, 200석이 있어야만 재의결을 해서 법안으로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번 원내대표를 조기에 우리가 내일 3월 25일에 선출하는 것도 아마 이제 이 원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해서 법안들을
과감하게 좀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미리 뽑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새로운 비대위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논란이 됐는데 저도 뭐 당에 그래도 누구보다 최고위원도 옛날에 하고 걱정했던 사람으로서 당에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비치는 건 국민들한테 송구스럽지만 네. 그래도 크게 가려고 그러면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께서 6월 선거에 대한 걱정이 많고요. 네. 최근에 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서명을 했는데 한 3,500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선거를 누구 얼굴로 치러야만 그나마 좀 선방할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네. 장기적으로는 우리 당이 이제 쇄신하고 혁신하는 과제 두 가지를 동시에 주도해야 될 분이 사실은 이번 저는 어쨌든 네. 이재명 당 상임 고문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좁혀서요. 경기도지사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출마설 당 안팎에서 권유를 받고 있다. 그리고 본인도 뭐 경기도에 이렇게 살았고 아주대 총장도 역임했고 등 해서 굉장히 관심을 표명을 하셨어요. 그 김동연 그 새로운 물결 당 대표와 민주당이 같이 연합 정치로 후보를 내는 것, 뭐 관련된 의견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은 새로운 물결의 이제 김동연 대표 부총리가 마지막에 이제 후보 정책연합된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요. 네. 우리로서는 굉장히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아주대 총장도 하고 경기도 한 30년 정도 거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경기도정에 아마 권유를 받고 있다는 것, 뜻이 있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되던데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뭐 안민석, 조정식, 염태영, 뭐 최재성 의원도 아마 지금 주소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거 아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분들하고 바로 이렇게 우리 당 후보를 뽑고 김동연 부총리하고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큰 흐름에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전략적 판단을 해서 네.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새 지도부가 지금 비대위든 어떻게 뭐 윤호중 비대위가 자유롭게 하고 다른 비대위들은 그쪽에서 이제 그 결정할 문제인데 네. 저는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선에서의 약속을 중심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참 지금 준비한 우리 당 소속 뭐 오선 국회의원 또 수원시장 염태영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잘 매칭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저도 되네요. 제가 그런 결정자는 아니지만 네.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됩니다. 의원님 그 경남도지사 선거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 의원님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당 내외에서 출마하십니까라는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질문을 많이 받았고 1월 3일인가 네. 그 창원 KBS 여론조사에 네. 1위가 나왔습니다. 아, 네네. 사실은 아마 작년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인지도가 높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안팎에서 이제 권유를 많이 하는데 제가 20대 국회의원을 알다시피 이제 김포에서 하다가 당원 네. 요청으로 양산한 지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양산 시민에 대한 회의가 아니고 네. 또 그래서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자, 원내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콘클라베 방식, 교황식 선출 방식, 누가 출마하는지도 모르고 다수가 나올 때까지 그 투표를 반복한다 이런 방식인데 이거 아까 지적하신 특정 진영 내지는 다수 계파가 유리한 방식 아닙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대결 없이 다수 계파가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큰 방식인 느낌이 들고요. 네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특정 계파가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들도 있어서 네. 결국은 될 사람이 될 건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번 원내대표가 3월 25일에 뽑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주요 하반기 원구성은 5월 29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야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다들 그 경륜과 저 대단한 실력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야당의 원내대표니까 좀 전투력 있는 분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개인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현안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그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기로 했다가 4시간 앞두고 그 불발이 됐습니다. 이 사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뭐 속내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특히 뭐 윤핵관으로 이렇게
규정받고 있는 건성동 의원께서 지나치게 사면을 이렇게 좀 오버해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또 이제 2개월 정도 남은 대통령 재임 임기 중에 아마 공공기관의 인사와 관련해서 네네. 또 약간 실무 협의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좀 달리 표현하면 약간 이제 점령군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동의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뭐 시간이 좀 짧아서요. 여기까지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시 전 김두관 의원이 언급하신 여론조사는요. 창원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작년 12월 27일부터 3일간 만 18세 남녀 1,610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창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